여야 중진들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대선 시즌이라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가장 최근 뉴스부터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0억 클럽 명단이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거 왜 공개했을까요? 홍문표 의원님? 별로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예. 시간이 문제지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가는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그 녹취록과 또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 문제가 언론을 비롯해서 또 개인적인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이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공개적으로 저는 당당히 밝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개 안 했으면 민주당에서 공개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니까, 네. 국민의힘이 공개 안 했어도 뭐 되게 다 아는 사실이어서. 그런데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국민의힘이 먼저 공개하기에는 이게 공개된 사람 명단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임명됐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개해서 뭘 자랑스럽게 공개하는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공개라는 자체는 이 실체를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곁가지인데 이 부분을 숨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게 가령 여든 야든 이거를 숨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여당에서 공개를 했던 야당에서 했던 제3자가 했던 이건 기이 나와야 할 것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뭐 정치적으로 뭐 여당이 많고 야당이 적고 여당이 또 뭐 작고 야당이 많고 이렇게 논할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지난번에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 그 명단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리고 추석을 지내면서 우리 공격을 굉장히 했거든요. 좀 미안해해야 되는데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실체는 가리고 공격만 해대고 그랬는데 또 이제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이번에 낸 거 같긴 한데요. 결국 이렇게 밝혀지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 한 분은 뭐 땡땡 쳐갖고 무슨 언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분에다가 성남시의 시의원 뭐 의장 이런 분까지 하면 대부분 다 정치인들인데 지금 일단 이름이 밝혀진 5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임명한 한 분이어서 하여튼 뭐 잘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왜 국민의힘 그리고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하는지 이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덧붙인다면은, 누가 이 명단을 어떻게 밝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번 이 사건의 소위 주역들 또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관심거리인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그동안에 사실 이게 전문가들도 수사하는 분들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꼴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설계가 된 건데 이 설계자가 바로 누구냐. 결국 허가자는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마침 이재명 그 후보가 너는 무슨 마음을 갖고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내가 설계했다 이렇게 또 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연출자가 또 누굽니까? 유동규 씨. 그분이 이제 구속되니까 이게 이제 본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1호부터 7호까지 도대체 아주 해괴망측한 이 기법으로 1호부터 7호가 뭡니까? 이게 참 북한에서 간첩이나 쓰는 암호인데 여기에서 나와서 이제 4천 한 40억이 또 이제 흘러간 정황들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뭐 박상도 의원 아들이 뭐 50억이니 이런 것들이 결론은 뭐냐. 이 설계자가 허가자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보험을 들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보험이 뭡니까? 여야 정계 다 여기 포함시켰지. 그다음에 법조계, 언론계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몇십억씩 다 주고 이러고서 이 문제가 터져놓으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설계자로서 상당히 큰 소리를 쳤는데 유동규가 이제 구속되니까 지금 솔직히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꼬리 내리는 거 아니고요. 얘기 끝날게요. 아니, 그래서 안 되는데 말이 너무 이런 문제가 이제 실체가 나오니까 지금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누구도 이 문제에서 부정이 없다고 했다가 유동규 규속되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없어요. 이 문제의 몸통은 이미 스스로 얘기를 해서 이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걸 특검을 통해서 해야지 경찰에서 5개월, 6개월 뭉갰던 걸 지금 그들에게 또 맹겨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갖고 결론이 나오겠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빨리 규명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역시 이제 정치인들은 마이크 잡으면 끝이 안 나는 게 우리 홍 선배님 보니까 딱 그러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거를 밝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자가 범인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이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를 막아가지고 민간개발로 해서 다 민간 쪽으로 돈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 성공을 했고 근데 그걸 다시 공공으로 돌려가지고 공공의 이익으로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그건 이재명이고요. 또 이 민간으로 돌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분명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고요. 신영수 전 의원이 그랬고 또 그리고 이명박 시장이 공공개발로 돌리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던 성남 시의원들이 그랬고 또 거기에서 돈 번 토건 세력들이 있고 이것을 도와준 화천대유의 그 철갑 역할을 했던 법조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공공으로 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걸 막고 5,5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으로 돌려드린 아주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건 이재명 시장한테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어디 한 사업을 개발하면서 5,500억 이상으로 정말 모범적으로 그 이상으로 국민들한테 환수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개발 부담금 합친 거를 다 합쳐봐야 이 대장동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돌린 사람이 이재명인데 거기에다가 죄가 있다고 하려면 이거보다 더 모범사례 있으면 하나라도 대보세요. 자, 어제도. 아니, 제가 질문했어요. 제 얘기 끝난 게 아니고. 네. 아까 한 5분쯤 얘기했는데 제가 5분 얘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시간 재면서 지금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찰이 여기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는 돈이 들어간 부분 조사해야 되거든요. 457억 화천대유 자금을 갖다 쓴 사람이 있어요. 김만배, 그리고 김만배 언론, 법조 친구들, 곽상도와 그 아들, 그리고 박영수 특검, 그리고 그 인척의 의혹,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야 될 텐데 그건 지금 또 조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지금 제대로 조사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돈 번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실제 여기에 범인이라고 보고 이재명은 아까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민간으로 다 가려고 했던 그런 국민의힘과 그 조력자들에 의해서 가려고 했던 것을 막고 5,503억을 성남 시민에게 돌린 그런 일이 이번 대장동 건이죠. 자, 지금 말씀한 대로 수사가 미진하고 왜 이걸 안느냐 이런 불만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경찰과 검찰에 손대고 있는 이 양쪽에서 이게 지금 미진하다. 그럼 특검을 통해서 해야죠. 지금 분명히 이 수사가 지금 미진하다고 항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통해서 빨리 하는 것이 난 좋다고 보고. 이런 것도 빨리 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보세요. 지금 자꾸 이제 이것저것 항변을 하시는데
이 4,400억 또 뭐 5,500억을 시에 돌렸다 하는데 실제 현금 간 건 1,800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채비지 공원 부지예요. 그때 당시 제일 허름한 땅, 저 구탱이에서 잘 쓰지 않는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현실 가격으로 해서 5,500억을 뭐 시에 플러스 시켰다 하는데 현지 주민을 어제 제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방송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명예이전도 안 돼 있어요. 붕 떠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이 설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후보라고 자기가 자인했잖아요. 그럼 설계한 것이 이렇게 한쪽에 돈이 흘러 들어가고 또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간 이 기본적인 설계를 한 사람이 몸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과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이 미진하고 불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차라리 특검을 통해서 하면은 여야가 국민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명쾌하게 들여다보고 또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의원님이 중진이시고 또 그 캠프의 좌장이니까 이거 특검으로 하는 거 그거 하나 결정하고 가시죠. 요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고발사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싶은 거는 그 조사할 텐데 그거는 그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추가해서 돈 들어간 데까지 조사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다 드리는 거고 특검 하자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특검 임명하는데 누구 할 거냐를 막 따지고 또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 수사하고 그러면 대선 끝날 때까지 이거 밝히지 않고 의혹 제기만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금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한 분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런 분들 다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하다가 이번 대선까지 넘기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작적 그런 요구다. 그래서 이런 일은 빨리 밝히고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시간 미루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치 공작을 늘 DNA 삼아 하는 그런 국민의힘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핸드폰 하나 지금 찾지 못하는 경찰, 검찰에 맡겨놓고. 그야말로 하겠어요. 그래서. 홍문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야당 중진으로서. 특검을. 네. 자, 특검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도 반복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제 그 고발사주 관련해서 조승은 씨의 그 작년 휴대폰 통화 녹음 내용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요거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씩 주고받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고발사주 관련해서.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할까요? 이제 비로소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의혹 사건인데 대검에서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내주고 그리고 그거를 조성은한테 갔다가 또 다른 통로로 해서는 점정식 의원에게 보내줘서 그게 고발이 된 건데 이게 첫 번째 그 포인트는 손준성 검사가 직접 관여를 했는가 또 그리고 그걸 혼자 했나 누가 지시했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름까지 김건희 이름까지 나와요. 그렇게 보면 또 그 녹음에 보면 내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난 쏙 빠져야 되겠다. 그 쏙자가 중요한데 나는 쏙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 혼자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시했는지 이걸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연루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어제 늦게라도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이제 줄거리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검찰 뭐 어디에 무슨 얘기가 나와도 여기 윤석열이 내기 얘기 나오는 것은 하나의 그 아나운서나 이 논객들이 멘트에서 나온 거지 이 녹취록 근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정의원에 대해서는 이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종이 한 장 못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것도 있지만은 그냥 서둘러 갖고 제대로 하질 못해서 이런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으로 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이게 명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고발사주도 특검으로. 이런 것들도 저는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여야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이런 궁금한 거, 국민들이 알 권리. 이거는 여야가 같이 특검을 통해서 한다면은 저는 얼마나 명료하고 깨끗하냐 하는 게서 지금 이것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걸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특검 만병통치약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내가 작성했다. 그리고 방문할 거면 꼭 대검 공공수사부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가면 윤석열을 시킨 것 같으니까 난 쏙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실체. 그 윤석열이라는 얘기는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그 원본에 윤석열이가 있어. 검찰이라고 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근데 이제 SBS는 검찰이라고 보도했고요. MBC만 그래서. MBC는 윤석열이라고 했는데 그 대목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걸 자꾸 왜곡해서 거기다 윤석열을 껴놓으면 안 돼. 아니, 제가 보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MBC만 그러고 나머지는 거기 근거가 없어요. 그냥 검찰이라고 말한 건데. MBC 보도에 이렇게 돼 있고 그러고 그거 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부인까지. 김건희 씨가 나 여기 왜 들어간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검찰 뭐 이런 분들인데 김건희 씨가 왜 들어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공수처에서 상당한 부분이 밝혀지고 수사가 확실하게 되고 있는데 이걸 또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거는 대선 때까지 밝히지 말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특검하지 마시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뭐 언론 보도에 MBC가 얘기한 게 윤석열은 안 들어가 있다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한다니까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인합시다. 검찰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조사하고 다 특검으로 넘기자고 하면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대선 때까지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보여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알잖아요. 지난번 내장동에서도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1호 사원이고 50억까지 받았다는 거 확인되면 내용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무리해 왜 수사를 안 하죠? 수사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특검으로 돌리자고 해서. 5개월씩 이걸 뭉겨가지고 지금 실체가 나옵니까? 도망갈 사람 도망가 버렸지. 다 폐기할 거 폐기했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왜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세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소리지. 윤석열 사주라고 미름을 붙여서 하는 이 부분도 보세요. 이거를 왜 이걸 지금부터 4개월 5개월씩 끌고 갑니까? 벌써 캐치했으면은 곧바로 수사를 해서 이 적용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쪽에 들춰지고 그러지. 그다음에 대장동 문제 그러지. 양쪽을 놓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이거를 그냥 공포탄만 쏘는 거예요. 아니 4개월 5개월 왜 못했는지 아시잖아요. 김웅현 사무실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전 지도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아이 그거 하루를 연기했다고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안 됩니까? 수사를 방해하고 말이야. 하려고 하니까 특검하자고 그러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네,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잠잠하고 평화롭습니까? 아닙니다. 한 오전 내 국감 제대로 못 하고요. 네, 좀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 파행도 뭐 피켓, 마스크 이런 것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파행입니다. 그래요? 이거 계속되는 겁니까? 이 현상은? 저는 국민들이 되게 좀 짜증내실 것 같아요. 지루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네. 하여튼 한마디로 짜증일 겁니다. 그래.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면서 도보 시위에 나섰는데 네. 어제 1차로 이제 했던 종착점이 청와대 앞이더라고요. 예.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반응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이렇게 아는 척 하시는 분이 10분 됐다라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준석 대표 최근의 행보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재명 쪽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 측 인사들로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기득권 구조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일종의 고스톱 치다가 뻥카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또 어제도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걸 또 제기하셨어요. 뭐 민주당 내 파벌이 있다. 뭐 특정 계파가 예, 예. 그 파벌에서 뭔가를 또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던 초심으로 저는 돌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초심이라 하시면? 국민들이 30대 당대표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정치국과 다를 거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여의도 정치에 빨리 물드셨어요. 이게 음모론이라는 건 중진들이나 하는 거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설의 주인공들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한 명 빼고 홍모 씨라는 사람 빼고 저는 그게 더 궁금하던데. 맞습니다. 일단 그 신빙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뭐 국회에서 공개했다고 하지만 이리저리 검증을 거친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냥 예? 허투루 공개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허. 녹취록에는 나오는 사람들일 걸로 보였습니다. 예, 뭐 녹취록을 근거로 했다고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수사로 그러니까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뭐 아주 그 당위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 소위 말해서 검찰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한 분 빼고 다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인데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만약 그 사실이 그게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격이죠. 그리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초엘리트 집단들이 소위 말해서 50억 클럽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50억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고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갔던 시점으로 보면 이른바 검찰 개혁이 최대의 화두가 됐던 시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뒤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슬퍼하는 지점이 바로 저는 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검찰 개혁 그리고 부패 청산, 기득권 구조 해체라는 것들이 일어났는데 뒤로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카르텔과 결합되어서 기득권 구조가 온전했다라는 사실이 슬픈 현실이고요. 저는 여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제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좀 송구하거든요. 민망하고. 그런데 좀 국민의힘도 그런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성이요? 예, 근데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가 나왔을 때 지도부가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측근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말씀이 없고요.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장모와 관련된 검찰의 문건이 발견됐는데도 단 한마디 이야기 없이 꼬리 자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게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고 국민들이 볼 때 야, 정치가 왜 저러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에게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더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선의 시간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제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 대선이라는 것은 승자 패자만 남는 올로와 나싱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 지지자들은 극단으로 갈려서 모든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장동도 이미 그런 단계에 접근했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선은 일정한 패턴과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맞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투표한 선거였다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온 국민이 다 쓰는 누구 겁니까라고 찾았지만 747 공약에 호응을 했던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가치보다는 이익투표적 경향이 강할 거다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가치가 오르냐 이익이 오르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대장동 사안이 본선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제한적인. 그러면 지지층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태도, 애티튜드라고 보는데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이나 이른바 돌파력, 실행력 이걸 볼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정의 성과 이걸 맞습니다. 중시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재명 물론 지금 아직 그 요번 주말을 경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번 주말은 이제 지나면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지사직을 사퇴를 하면 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뭐 네. 지금 참석한다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참석하는 게 저는 온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건 네.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점검과 평가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지사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예. 이만저만한 평가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그게 보는데요. 정정당당한 태도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정령 이슈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네. 이건 그 지극히 원론적인 코멘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동산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LH 행동은 사태인데. 그럼 극중입니까? 맞습니다. 뭐 부동산에 붙자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하는 시기인데 예.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엄중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어느 캠프든 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취지를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서 어떤 뭐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게 뭐 이재명 후보에 미치는 여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건 예. 너무 나간 보도라고 예,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러면 그 상대 진영 뭐 경선도 좀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임금왕자 이 한 글자가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 참 우리 정치를 코미디로 만드는 좀 쓸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진행자님도 그렇고 저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 방석을 깔고 앉으면 시험 점수 잘 나오고 아 그런 게 있었나요? 뭐 예. 아, 예. 그다음에 뭐 속옷 색깔을 뭘로 입으면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수능 볼 때 그러는데 예. 이 대선이 거의 대입 수능처럼 돼버린 코미디로 만든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참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임금왕자에 대해서 그냥 그 동네 할머니들이 그냥 적어줬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까? 아니 뭐 해명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네. 대입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기대고 싶은 것들이 참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태도인가 자세인가라는 문제가 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해명 자체가 아니 뭐 손가락만 씻는다라든지 이게 예. 코미디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제 저희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내 고위급 회담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유동성이 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날씨로 치면 따뜻한 봄날에서 갑자기 추운 동토의 겨울 날씨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 잘 될 경우에는 2018년에 있었던 봄보다 훨씬 더 따뜻한 2021년의 겨울이 될 겁니다.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회담 재개, 네. 종전선언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나쁘게 악화된다면 남북관계가 가장 안 좋았던 박근혜 정부 시기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은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변수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보다 주도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인영 장관에게는 고위급 회담인 게 장관급 회담 맞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이번 그 남북통신선 복원 같은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하고 10월 4일 날 14선언이 있던 날을 택해서 이렇게 연결됐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북측에서 1차적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전략적 판단이 섰다라는 그런 해석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속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라는 게 하나의 자동차라고 볼 때 미국이라는 바퀴는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 바퀴를 돌려서 한반도 평화를 좀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착 상황을 뚫기 위해서 남북 관계부터 먼저 풀려고 하는 의지는 있다, 북한이. 그렇게 읽고 계시는 겁니까? 전략적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저는 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 지원을 좀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런 매개들을 찾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수많은 억측이 나오면서 화상 정상회담 또 시나리오도 나오는데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북한의
국경이 봉쇄된 지가 거의 2년이 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대면 접촉을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만난다면 화상 접촉부터 우선 되는 거고, 어허.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위급 회담도 저는 화상 접촉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네, 한다면요. 한다면? 네. 정상회담까지도?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화상회담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한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위급 회담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건 화상 가능성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육류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는 의혹 외에도 검찰이 봐주기 정황과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과의 커넥션 의혹, 수사 도중 해외 도피 등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와 관련해서 윤우진 전 서장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 의견서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문건을 단독 보도하기도 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우리 한상진 기사 모시고 잠깐 좀 쭉 훑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이게 2012년 경찰 수사로 시작된 사건이고요. 네.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그러니까 본인이 성동 세무서장과 영등포 세무서장을 지낼 당시에 예. 그 서울 마장동에 있는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그 뭐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고 뭐 그 안에 이제 골프비 대납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본인이 그 육류 수입업자에게 소개해준 세무사로부터도 5천만 원 가량의 뭐 금품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크고 작은 것들 포함해서 하여튼 여러 개 그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수사했었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나왔던 이거에 대한 이제 경찰의 수사 의견서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이제 그 공개가 됐다. 네. 이게 좀 이제 진전된 팩트인데. 네. 자, 그럼 수사 의견서 내용은 어떤 게 적혀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수사 의견서는 2012년 초부터 2013년 8월 달 그 경찰이 검찰에 이제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수사했었던 내용을 담고 그러니까 이제 처분 결과를 담은 게 기소 의견으로 보내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이제 불기소 결정문은 그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1년 6개월 정도 이제 뭉개고 있다가 2015년 2월 달에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그 결정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은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 의견과 검찰의 판단이 대립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이 윤우진 전 서장과 관련돼서 뇌물 혐의가 경찰 의견서에 보면 총 8가지인데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 8가지 전체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 부딪히죠. 당연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검찰은 나름대로 근거를 댔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근거를 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게 어쨌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을 거다라는 건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막상 그 실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의견서에는 윤우진 전 서장을 수사하면서 이제 그 체증한 각종 증거나 뭐 증언들이 이제 쭉 들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안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들은 거의 다 배척이 되고 윤우진 전 서장에게 유리한 것들만 그것도 유리하게 해석한 것들만 짜집기 하듯이 모아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무혐의 의견서를 만들어 놓은 게 쉽게 하면 뭐 근거나 이런 걸 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육류 수입업자가 데리고 일을 하던 직원이 그 회사를 떠나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제보를 합니다. 이 윤우진 전 서장이 이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이 현금을 받았고 그 현금 배달을 내가 했다 이제 제보를 해요. 네,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검찰은 어떤 식으로 그걸 무혐의 처리하냐면 이 사람이 전달했다는 건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하기가 힘들다. 네, 이제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럼 빈봉투 전화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어떤 특정 지점에서 윤우진 쪽에서 보낸 사람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 진술에서는 이 전달했던 장소가 한 100m 정도 옮겨졌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육류수입업자 회사에서 떠날 때 퇴직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나온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제보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믿기 어렵다. 뭐 이런 투예요. 모함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이런 투고 예. 뭐 거의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골프비 대납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육류 수입업자가 윤우진 씨가 성동 세무서장으로 근무를 하던 2010년 말부터 골프비를 대납했다고 그 육류 수입업자 자체가 증언을 해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뭐 그리고 그 골프비 대납이 한 1년 정도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윤우진 사장이 경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해외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제 붙잡혀서 오는데 붙잡혀 온 다음에 이 육류수입업자의 진술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골프비를 대납한 시기는 이 사람이 성동 세무서장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영등포 서장으로 떠난 뒤부터 과거의 친분으로 내가 이제 골프비를 주기 시작한 건데 사실은 이 골프비가 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내가 윤우진 서장을 통해서 소개받은 기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쓴 골프비인데 네. 윤우진 서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기자들한테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윤우진 서장이 당연히 골프를 같이 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간 거지. 내가 윤우진 서장을 보고서 돈을 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술을 바꿔요. 네. 근데 그 과정 뭐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 의견서에 보면 이미 처음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성동 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내가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거. 그리고 2011년 9월경부터 이 육류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세게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편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금품을 줬다라는 본인의 증언과 그리고 그 회사의 전직 직원 이런 분들의 이제 주변 정황들이 이제 증언들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 다 배척하고 윤우진과 이 육류수입업자의 주장대로 아마도 기자들에게 접대하는 과정에서 윤우진이 그 돈을 같이 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도 무혐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단히 경찰은 그러니까 검찰은 아닌가 노골적으로 이제 네. 봐주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건이 저희 뉴스타파만 단독으로 보도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4개 언론사가 동시에 이제 이걸 제보를 받아서 뭐 날짜를 맞춘 제보여서 네.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게 됐는데 그 주간지 시사인에서 네. 어제 이제 저희 뉴스타파와 같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시사인 같은 경우는 그 전직 검사 3명에게 이 문건을 전달을 하고 의견을 받은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 보도 내용에 보면 이 전직 검사 10년 이상 검사를 했다라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거의 혀를 차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직 검사라는 거 말고 들은 이제 검사적 시각으로 한번 이때 그렇죠. 검찰의 판단이 맞습니다. 온당한지 한번 봐라 이런 차원에서 그 제가 이제 그 기사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수사한 증거들이 아깝다. 전직 검사 3명이 다 공통되게 그렇게 말을 해놓은 대목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때 검찰은? 뭐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죠. 뭐 첫째는 윤우진 씨라는 사람 자체가 뭐 친동생이 뭐 검사고 예. 그냥 검사도 아니고 2012년 당시에 대검 중수부 검사입니다. 부장검사 그것도. 그 소윤으로 불렸던. 네, 그 윤대진 씨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뭐 친동생처럼 같이 가깝게 지냈다라는 지금 뭐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윤석열 씨가 있고요. 그 두 사람 말고도 이 검찰에는 뭐 윤우진 씨의 인맥이 너무나 방대하고 이제 넓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인맥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윤우진 씨가 그 사건을 수사했었던 경찰에도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적으로 윤우진 씨가 그러면 검찰에만 그 인맥이 있어서 검찰만 동원했겠느냐. 경찰도 사실은 힘을 쓰자면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경찰에는 안 먹혔고 검찰에는 먹혔을까? 네. 만약에 힘을 썼다면 네. 사실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검찰이 다시 이 사건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윤우진 씨 이제 최측근이 구속되기도 했는데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난 7월, 8월 저희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제 윤우진 씨의 스폰서 역할을 강요당했다라는 분의 이제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직후에 이제 검찰이 형사부에서 들고 있던 이 사건을 이제 특수부로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한 결과 윤우진 씨의 최측근이라는 최모 씨, 네. 그 인천 영종도에는 어떤 대형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윤우진 씨 사건의 이제 키맨입니다. 일단은 2012년에 경찰 수사 도중에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를 할 때 같이 도망가서 8개월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윤우진 씨가 그동안 벌여왔었던 각종 크고 작은 이제 그 범죄로 추정되는 행위들에 예. 다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분이 구속이 된 뒤로 좀 수사의 속도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에 걸려있는 2012년 뇌물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뭐 상당한 성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후배 검사했던 사람을 소개해 줬느냐 아니냐. 네네. 사실 이게 상당한 쟁점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범죄 혐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윤우진 씨가 그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를 하면서 뭐 여권이 말소되고 해외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이제 붙잡혀오는데 네네. 뭐 여권법 등의 이제 불법 행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사가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온갖 곳에서 이제 수사에 외압이 들어가는데 그 외압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게 뭐 윤석열 씨나 뭐 윤대진, 뭐 친동생 윤대진 이런 분들이고 그 이외에 이제 윤우진 씨 주변에 이제 검찰 인맥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이 당연히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줄기가 윤우진 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네. 윤우진 씨 의혹에 대한 당시 검찰의 처분에 대한 그 배경. 그럼요. 이것도 사실은 수사가 돼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게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네. 이게 지금 규명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뭐 이게 그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네. 너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불기소 결정문,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 많아서요. 뭐 전직 검사 3명이 그랬다고요? 네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수사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 결론을 내놓고 수사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